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월요일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곳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그 안에서 원전에 집중해 봅니다. 앞장서서 수혜볼 수 있는 원전주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을 선정하신 우리 정태근 팀장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오늘 사실 재건 테마도 굉장히 확장돼서 좋잖아요. 그 안에서 원전을 유독 고르신 이유가 궁금해요. 재건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는 원래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건설기 이런 쪽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철도 관련주가 부각이 됐고 오늘은 또 원전 관련주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발전을 또 담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쪽만 하다도 원전 6기가 돌아갔었거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 생산의 44%가 이제 원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를 빨리 구축해야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전 건설, 원전 2기 건설을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 기존의 재건제 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뭐 원전 관련해도 조금 훈기가 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빈살만 이제 또 미국을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연말까지 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원전 관련주에 또 훈기를 불어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을 지금 네네. 갖고 오신 건데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봤을 때 네네.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가 이제 공백입니다. 그 안에서 한국, 미국, 영국 네. 이 이제 우크라이나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친다면 아무래도 예전 네. 다양한 재건 때 가져갔던 것처럼 그 파일을 다 미국이 가져가는 건 아닐까? 그렇죠. 뺏어와야죠. 뺏어와야 우방국을 그저 뺏어온다는 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국이 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포리자 원전이 아시겠지만 헤르손의 우측에 있고 그 도네스크 지역, 그러니까 헤르손과 그리고 도네스크 이 지역의 딱 중간에 있거든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는 거 좋겠지만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안전을 위해서 아무래도 미국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 같은 경우 다분히 정치적인 에너지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자포리자 원전을 미국이 건설하게 되고 미국이 또 그 원전을 또 건설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계속 미국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에너지라는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사가 들어갈 거고요. 1차 측 수주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줘야 될 거고 그럼 2차 측 수주를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는데 뭐 2차 측 수주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도 뭐 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1차 측 수주보다는 많이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돈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뭐 터빈 건물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공기세는 우리나라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원전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 무조건 우리나라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이집트 엘다바 같은 경우도 2차 측 수주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그거 네.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리고 SMR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쪽과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생태계가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데사 지역 쪽에, 그러니까 헤르손에서 왼쪽 편입니다. 왼쪽 편은 이제 루마니아와 가까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데사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그 부산 역할하는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에 두 기 정도 신규 원전을 이제 건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서 말씀드리면 그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 발표한 2021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단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한국이 1kW당 3,571불이에요.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5,8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2,000불 정도 우리나라가 더 싼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참 많이 넘보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4,174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오데사 쪽 두 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은 뭐 우리나라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미국 주도하에서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어떤 원전 생태계를 만들게 된다라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올 파이는 분명히 있다. 충분히. 네,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미국이 유리하겠지만 우리의 경쟁력도 충분히 발휘가 될 거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확실히 유리하긴 하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소송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송 진행되다가는 원전 수출 10기라는 이 목표를 못 달성하는 것 아닌가라는 윤 정부의 아마 시급함도 있었을 텐데 좀 새 국면을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손 잡기로 한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 뭐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그 IP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좀 껄끄럽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 수출을 건에 대해서도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UAE에 이제 원전을 수출할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이제 기술 자문료라고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런 형태로 아마 기술 자문료 형태나 아니면 별도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들어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뭐 매각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좀 자체 내 이제 몸값을 좀 올리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뭐 IP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뭐 독자적으로 뭐 수주를 한다라는 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원전을 한 나라 자체가 몇 나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나 중국, 러시아, 뭐 프랑스 정도가 뭐 원전을 최근에 그러니까 건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건설했다라는 군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뭐 거의 건설을 안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보면 뭐 자기네가 이걸 수주한다라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럼 수주한 다음에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설되는 그런 문제를 따지고 보면 국내 회사들과의 어쩔 수 없이 컨소시엄 형태나 아니면 단순히 국내 회사가 수주를 하고 기술 자문료를 알짜로 챙기는 그런 형태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같이 웨스팅하우스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와중에서 뭐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부분이 물론 이제 우려 섞인 그런 뭐 부분은 맞긴 하지만 수주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걸림돌까지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재건 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에 이 원전 2기 건설과도 좀 공식화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슈팅은 어느 정도나 좀 강하게 나올지. 오늘은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있긴 한데 오르비텍이 좀 강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뭐 같이 엮여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21일, 22일 날 이제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2차 회의가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과연 어떤 분야를 이제 재건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제 파괴된 건물을 다시 이제 복원을, 그러니까 다시 만든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전쟁 와중에 도로나 철도, 그 다음에 군사시설 같은 경우 상당히 파괴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건 프로젝트가 뭐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철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뭐 현대로템, 강하게 또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나오는 거 얘기로는 뭐 재건 관련된 비용이 한 9천억 달러에서 뭐 1조 달러 정도 이제 최소한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재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아마 나중에 화두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군사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한 그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재건 관련돼서 조금 우선권을 가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다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탄약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우리나라도 일단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에 포함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는 다르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국가 간에 아마 차관 뭐 이렇게 이제 재건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차관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차관이 만약 제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차관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에는 국내 건설사가 뭐 취득을 국내 건설사나 아니면 국내 그런 이제 기업들이 관련돼서 이제 수주할 가능성은 좀 네.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차관이나 이런 규모들을 확인해 가면서 뭐 관련 종목을 좀 세분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여지지만 아마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군요. 방향성에 따라서 종목의 답도 좀 갈릴 수 있습니다. 건설주들도 오늘 잘 가는데 흐름 잘 봐야겠고요. 그러면 탑픽으로 가볼게요. 아까 두 가지 모멘텀으로 우크라 재건, 사우디 이 두 가지 모멘텀 다 안고 있는 수혜주로 탑픽 주시나요, 팀장님? 네.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떤 테마 형성에 따라 그 부각된 종목들의 차별화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일단 확실한 뭐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뭐 너무나 빤한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유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일단 어쨌든 1차적 수주를 가져오던 2차적 수주를 가져오던 이 두 양방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자로 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전기술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 1차적 수주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뭐 원자로 주기라든지 뭐 전기 발생기라든지 이런 원자로 주기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수혜고요. 그리고 2차적 수주를 가져오더라도 저번에 그 시공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터빈 건물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갈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보일러 같은 어떤 설비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차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차적 수주를 받던 2차적 수주를 받던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창원초의 공장인데 거기에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주기기 설계 뭐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뭐 어떤 이슈에 따라서 뭐 BHI를 했다가 보성 파악이 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오르비텍이 됐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 뭐 빤한 종목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장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1차 수주까지 갖고 오게 된다라면 당연히 한전기술 또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제작 기술에 있어서 네네.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사실 직고점을 오늘 돌파할 듯 말 듯 못 가거든요. 한 200원 정도. 19,480원 돌파 여부까지 지금 열어놓으신 거예요. 목표가 24,000원으로 제시되면서 대장주에 주목하자 두산 에너빌리티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 섹터는요. 여름철 음식료주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폭염, 무더위 경보죠. 35도까지 서울 기준으로 올랐다고 하고요. 전국 다 지금 올 여름 최고 무더위다라는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 굉장히 덥거든요. 네, 걸어다니면 덥습니다. 네, 대표님도 지금 정장 입으셔서 더우실 것 같은데 올여름 어떻게 버티나 다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조금 주식으로 수익 나서 기분 좋게 좀 이 더위를 누려봐야 될 텐데 이쪽 보신 이유는요? 네, 일단 뭐 국내 날씨가 이제 더워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단순히 계절적. 국내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중국 북부나 그다음에 인도 북부, 뭐 미국 남부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에 폭염 때문에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폭염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폭염 관련주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뭐 오늘 뭐 얘기는 뭐 음식료 관련돼서 제가 갖고 오긴 했지만 전력 관련주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력 관련돼서 뭐 이제 뭐 전기요금 인상도 되긴 했지만 국내도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배급이 그러니까 분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전력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버리는 그런 전력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력망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아마 가전제품은 일단 보면 이제 한번 계절적으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봄에서 초여름에 이제 대부분 다 만듭니다. 여름 거를.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날씨가 폭염이 있다라고 해서 제품을 더 생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재고를 빨리 소진한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빙과류나 음료수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전도 있고 냉방비탄 때문에 전력 관련해서도 지금 관심권인데 가장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음식료주를 골라주셨단 말이죠. 특히 이 음식 관련해서는 물가가 엘니뇨, 슈퍼 네. 엘니뇨 올해 올 수 있다. 이 네. 변수 때문에 가격 고공행진할 거다라는 이야기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인상 가능성에 따른 모멘텀은 어느 정도나 읽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엘니뇨가 좀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곡물 가격, 특히 이제 몇몇 개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요하게, 지금 움직이는.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엘니뇨가 되면 이제 서쪽 지역은 가뭄, 그다음에 동쪽 지역은 홍수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나 이제 원두가 지금 대표적으로 작황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뭐 사상 최고치 가까이 지금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스턴트 커피를 이제 만드는 이제 주품종인 로부스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가격이 결정된 이후에 가장 높은 그 높은 최고 가격을 지금 형성할 만큼 현재 뭐 설탕이나 원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우유에 대한 부분도 아마 인상이 뭐 8월 달부터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정부와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인상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매출이나 그다음에 뭐 주가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가격이 올라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익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1분기에 이미 호실적을 내놓은 음식료주가 이제 빙그레였죠. 네. 그래서 5월 달까지 고공행진을 했는데 지금 조정 살짝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름철 특수를 맞이해서 본격 반등 다시 한번 시작이 될지 이제 롯데웰푸드, 신세계푸드 다른 종목들 대비로 너무 선방하고 있었잖아요. 어떤가요? 매력도 계속해서 높은가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일단 날씨 때문에 말 그대로 단기 테마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음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소금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음식료주라 봐도 되겠죠. 뭐 샘표 같은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이 먼저 시세가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물론 반등은 나오지만은 변동성 측면이라든지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도가 뭐 샘표란 종목과 빙그레를 비교해봤을 때 샘표 쪽이 좀 더 우위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비우호적인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또 측면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1분기 실적 조금 전에도 이제 앵커님께서 잘 나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잘 나온 게 저는 도리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700% 성장을 했거든요. 1분기 700% 성장을 했다라면 그 다음 시장에서 다음은 더 많은 성장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에 너무 잘 나온 게 도리어 독이 될 수가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2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24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가 아니고 13%거든요. 전 분기에 700% 성장했는데 2분기 13% 성장. 이게 과연 시장에서 만족을 할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원초적인 문제. 성수기 때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한 200억 정도 분기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00억 정도거든요. 지금 HD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실적 나오는 것도 2018년도부터 보게 되면 계속 연간 영업이 400원대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빙그레가 과연 반등이 나올까?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만약에 뭐 갑작스러운 어떤 폭발적인 테마가 나와서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들에서 이 빙그레 어떤 본질적인 가치, 뭐 실적 이런 부분을 뜯어봤을 때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네. 발목을 잡은 1분기의 실적
움직임 네네. 알겠습니다. 성수기에도 과연 이것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 하셨어요. 그럼 오늘 빠지는 쪽도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오늘 라면 관련주 일제 급락 아닙니까? 밀값 하락 때문에 가격 내려라. 정부 쪽에서 이런 발언들이 오늘 악재로 작용하는데 투심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지금이 하락의 초입인 건지. 이게 어쨌든 경제부총리 발언을 해서 투심은 회수시켰다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라면 관련주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하락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요? 예,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께서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 라면이다 보니까 라면을 좀 언급하신 것 같은데 마트에 가셔가지고 다른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그 우유를 자주 마시는데 우유 가격이 너무 편차가 심하거든요. 뭐 서울우유가 뭐 제품을 비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우유 제품 같은 경우는 예. 3,500원인데 제가 노브랜드를 되게 자주 가요. 거기 가면은 노브랜드 우유는 1,790원밖에 안 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목장에서 나오는 건 아닐 거거든요. 똑같은 우유인데 어떤 건 1,800원, 어떤 건 3,500원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히 기업들한테 가격을 낮추라 하는 게 아니라 유통 구조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작업도 해보시면 전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뜯어봐야지 기업들한테 그렇죠. 야 라면값 너무 높으니까 가격 낮춰야지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민심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도 안 좋아지기도 여러 가지 일타이비계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라면 가격 인하에 어쨌든 뭐 동참을 하겠다. 기업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면 가격이 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수익성. 그럼 앞으로 당연히 주가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우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 속에 조정 가능성을 또 열면서 같이 네. 좀 체크해봐야 되고 또 라면 역시 지금의 하락이 좀 하락세의 출발점일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의견까지 참고해 보겠습니다. 속도 내서 맥주 또 무더위 하면 맥주가 네. 많이 또 생각이 그렇죠. 나는데 지금 하이트 진로 주가 보면 뭐 바닥권입니다. 네. 오늘도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질 못하고 사실 코로나19의 팬데믹 오히려 그 직후에 수혜받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내리거든요. 네. 이건 어떡하죠? 일단 뭐 주류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좀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가.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술이다 그러면 뭐 국내에서 뭐 맥주나 소주 많이 또 얘기들 하시는데 뭐 최근 들어 이제 약간 뭐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맥주나 소주보다는 이제 뭐 와인이나 뭐 하이볼, 요즘에 하이볼 유행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종이 이제 좀 다양하게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부어라 마셔라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술들을 마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 회사들의 이제 매출을 조금 이제 깎아먹는 그런 이제 결과를 이제 기록을 한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주류 회사들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류가 뭐 맥주, 소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주류를 또 이제 취급을 하고요. 이 외에도 뭐 최근 들어 이제 음료수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계속 라인업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주류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금만 더 줄어들면 뭐 바닥을 찍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음료 관련된 부분에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무더위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맥주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이제 맥주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특히 이제 음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매출 성장세를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탑픽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지금 보면 계절적 성수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흥국 F&B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흥국 F&B 같은 경우는 뭐 예. 카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를 이제 납품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두도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과일 농축액들을 많이 납품을 합니다. 뭐 카페에서 뭐 여러 이제 뭐 음료들을 이제 사셔 드시는데 그때 네. 대부분이 이제 이런 농축액에 그다음에 뭐 탄산수나 그다음에 뭐 물 같은 걸 이제 희석을 해서 그렇죠.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날씨가 더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커피에 대한 수요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주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흥국 F&B 같은 경우는 과일 농축액 분야에 대해서 뭐 독보적인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을 만큼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이제 뭐 건강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프리미엄급의 이제 비열 처리하는 뭐 과거에는 이제 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액집을 짰다라고 하게 되면 네. 최근에 이제 착즙 형태의 그런 이제 농축액의 으로 이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분기도 뭐 역대 이제 기록을 할 만큼 좋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영업이익은 133% 증가한 31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2분기에도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한 2%에 불과한데 영업이익 규모는 52억을 기록을 하면서 1분기 31억에 비해서 뭐 갑절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 들어 날씨가 더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뭐 농축액 관련된 아니면 여러 카페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뭐 관련된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점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 좀 상승을 보였다 좀 잘 옆으로 올라왔어요. 조금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최근 뭐 주가 수준 정도 되면 뭐 3,000원 정도의 약간 눌림목 있는 수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수준인 4,000원, 그다음에 현재는 2,500원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분기도 굉장히 잘했는데요. 31억 원보다 QOQ 더 늘어나서 52억 원의 2분기 컨셉 맞춰져 있습니다. 역시 다른 주류나 음료 쪽보다 확실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국 F&B 4,000원까지 퍼포먼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탑픽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정태근 팀장,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